남편이 매달 4영역만 원 월급을 시어머니께 모두 드렸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3년간 농촌봉사 교육을 떠나겠다고 했죠. 2달 후 90통의 전화와 150개의 음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은 올해 35세로 초등학교 국어 교사예요. 매달 월급은 2억만 원 정도 됩니다. 제 남편은 민준인데 건축회사에서 프로젝트 책임자로 일하고요. 매달 월급은 4영역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는 이 액수를 저에게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었어요. 매번 말할 때마다 으스대는 기색이 역력했고 마치 집안의 모든 살림이 자기 어깨에 달린 양 굴었죠. 저희는 결혼 5년 차이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집안의 공과금, 알리비, 식비, 그리고 평소에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 비용은 제가 계속 내왔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어요.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 따지냐고 생각했죠. 남편도 가끔 냉장고 교체처럼 큰 가전제품을 사는데 돈을 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반년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집안에 조금이라도 비싼 물건을 사려고 하며 이대로 좀 더 쓰지 뭐 하거나 다음 달 월급 나오면 사자고 말했지만 다음 달이 되어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죠. 지난 일요일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의 혈압계가 고장났으니 시간 내서 새 것을 사서 보내달라는 말씀이셨죠. 마침 백화점에 갈 생각이었던 저는 민준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빠 혈압계가 고장났대. 오후에 좋은 걸로 하나 사러 가야겠어. 한 1억만 원 남을 것 같은데 오늘 월급 받았지? 이따가 2억만 원만 보내줘. 남은 돈으로 장도 좀 봐야겠어. 민주는 그때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제 말을 듣고도 고개도 들지 않고 얼버무렸어요. 월급? 어머니한테 드렸어. 월급은 얼마 들었나 싶어. 그에게 다가가 옆에 앉아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어머니께 다 드렸다고? 어머니께 다 드렸다고? 전부. 그제야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봤어요. 마치 제가 아주 이상한 질문이라도 함부로 쓰는 말이죠. 전부 드렸어. 어머니가 우리가 돈을 냈어. 저는 순식간에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손에 쥐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죠. 간신히 화를 누르고 물었어요. 그럼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해? 이번 달 공과금도 아직 안 냈고 관리비도 갱신해야 하고 아빠 혈압계도 사야 하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와? 민주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말했죠. 당신이 월급 있잖아. 당신이 월급 있잖아. 나중에 무슨 급한 일 생기면 결국 어머니가 꺼내주실 거 아니야. 저는 그를 따라 부엌 입구까지 갔어요. 그가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를 꺼내는 모습을 보며 속에서는 화와 서러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죠. 그와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와 돈 문제를 따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매달 4영역만 원이나 되는 월급을 시어머니께 모두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저와 상의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죠. 저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떻게 그걸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부 어머니께 드려? 내 월급은 매달 2영역만 원 조금 넘는데 집안 모든 살림을 책임져야 하고 우리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민주는 음료수 캔을 든 채 돌아보며 저를 봤어요. 그의 얼굴에도 짜증이 역력했죠. 지은 씨,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내가 용돈 좀 드리는 게 뭐가 어때서? 게다가 우리 어머니가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를 위해 저금해 주시는 거잖아. 맨날 그깟 돈에만 매달리지 말고 좀 크게 생각할 수 없어. 그의 뻔뻔한 모습을 보며 저는 갑자기 너무나 무력해졌어요. 그와 계속 싸워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따진다고 여길 테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더 이상 그와 다투지 않았어요.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침대 옆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은행 잔액을 확인했어요. 8억만 원 남짓밖에 없었죠.
이건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온 후였으니 공과금과 관리비를 내고 휴학기까지 사면 얼마 남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생각할수록 서러워져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준과 결혼한 건 오순도순 잘 살기 위함이었는데 그는 월급을 전부 시어머니께 드리고 집안의 모든 짐을 제게 떠넘겼으니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혈압계를 사러 가지 않고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다음 주에 사겠다고 아빠에게는 이웃집 것을 며칠 빌려 쓰시라고 했죠. 엄마는 제 목소리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민준과 싸웠냐고 물었어요. 저는 서둘러 아니라고 그냥 좀 피곤하다고 둘러댔죠. 전화를 끊고 침실에 앉아 오후 내내 생각했어요. 마음속에 천천히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틀어박혀 축구 경기를 봤어요. 가끔씩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죠. 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속의 서러움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냉정하게 가라앉은 후의 생각들이었어요. 계속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에게 이 집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출근하니 마침 교장 선생님이 사무실에서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고 계셨어요. 시에서 주관하는 농촌봉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외딴 산골 마을에 3년간 교사를 파견하는 것이었어요. 대우도 괜찮다고 했죠. 정규 월급 외에 매달 추가 수당도 있고 4년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승진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마음이 움직였어요. 외딴 산골 마을은 비록 환경은 열악하겠지만 적어도 이 답답한 집을 떠날 수 있을 테고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쩌면 민준과 시어머니도 스스로를 반성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곧바로 지원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꽤 놀라셨죠. 기은 선생님은 꽤 놀라셨죠. 그곳은 여기보다 훨씬 환경이 열악하고 한 번 가면 3년인데 가족들이 동의했나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 잘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산골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교장 선생님 사무실을 나오면서 제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출구를 찾은 것 같았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민주는 이미 와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와 계셨는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보니 일부러 오신 것 같았죠. 저는 신발을 갈아 신고 거실로 가서 그들을 보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민준 씨,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농촌 봉사교육에 지원했어요. 4년 동안 가야 해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민준의 손에 있던 휴대폰이 툭 하고 소파에 떨어졌어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봤죠. 지은 씨 뭐라고? 봉사교육? 게다가 3년이나 간다고? 당신 미쳤어? 시어머니도 부엌에서 국자를 든 채 나오셨어요.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죠. 지은아, 괜한 짓 하지 마라. 농촌이라는 곳이 얼마나 힘든데 먹고 자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너 같은 도시에서 자란 애가 가면 분명히 고생할 거야. 게다가 네가 가면 집안 살림은 누가 해? 저는 그들의 조급한 모습을 보며 오히려 화가 덜 났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죠. 어머니, 농촌 환경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 저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안 살림은 예전에도 제가 다 해왔으니 이제 제가 가면 민주 씨가 더 신경 써야겠죠. 이 집의 가장이니까요. 민주는 눈살을 깨푸리며 일어섰어요. 난 매일 출근하느라 바쁜데 언제 집안의 자잘한 일까지 신경 써? 게다가 당신이 봉사 교육 가서 얼마나 번다고?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해? 이 말을 듣고 저는 비웃었어요. 집안 살림, 당신 매달 사용료만 월급 전부 어머니께 저금해 두셨잖아.
예전에도 집안 살림은 내 월급으로 충당하지 않았나? 이제 내가 봉사 교육 가면 정규 월급 외에 수당도 나오니 내 생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대신 두 분은 이제부터 집안 살림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때 민준의 팔을 잡아 끌며 저를 보셨어요. 지은아, 엄마도 네가 좀 서운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민준이가 월급을 엄마에게 맡긴 것도 다 이 가정을 위해서잖아. 네가 이렇게 3년이나 가면 얼마나 큰일이니? 나중에 아이라도 가지려면 어떡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아이 문제는 나중에 생각할게요. 지금은 이미 결정했어요. 지원까지 다 했으니 바꿀 수 없어요. 민주는 제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초조해졌어요. 지우씨, 당신 정말 가기만 해봐. 우리 둘은 끝이야. 내가 당신과 이혼하자고 하면 안 무서워? 저는 그의 격분한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더 평온해졌어요. 이혼? 만약 당신이 내가 봉사 교육 가는 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한다면 나도 할 말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알려줄게. 이 3년 동안 집안의 공과금, 관리비, 그리고 당신의 생활비는 모두 당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니까. 시어머니는 이때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어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지은아, 민준이랑 화내지 마. 걔가 말이 좀 급해서 그렇지. 사실 내가 봉사 교육 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이야. 몸도 단련하고 말이야. 엄마는 네가 가는 거 지지해. 하지만 가기 전에 집안일 다 자세히 알려주고 가야 해. 예를 들어 공과금 카드 어디 있는지, 관리비는 언제 내는지, 장은 어디서 싸게 보는지 같은 거 말이야. 이런 거 다 민준이한테 잘 알려주고 가.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 저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더라도 생각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어차피 예전에도 제가 가더라도 생각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어차피 예전에도 집안일은 제가 다 해왔으니 이제 제가 알려줄 것만 알려줄 것만 알려줄 것만 알려줄 것만. 게다가 시어머니 손에는 아직 민준의 월급이 있으니 돈 걱정할 일도 없을 테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려드릴 건 다 적어서 식탁 위에 둘게요. 다음 주에 출근해야 하니 며칠 동안 짐 정리할 거예요. 민주는 제가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더 이상 저와 다투지 않고 그냥 굳은 얼굴로 침실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더니 잠시 후 저녁 식사를 차리셨죠. 식사 내내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아마 앞으로 집안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집안 살림을 저는 식사를 마치고 침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어요. 마음속에는 미련이 조금도 없었죠. 이 3년간의 봉사교육 생활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고 민준과 시어머니에게는 어쩌면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 없이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고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보태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매달 사용료만 월급을 가지고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봉사교육을 떠나는 날, 민주는 저를 배웅하러 오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직 저와 토라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대신 엄마가 아침 일찍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끊임없이 당부하셨죠. 제가 그곳에서 고생할까봐 걱정이 태산 같으셨어요. 저는 엄마를 안아드리며 한참을 위로했어요. 스스로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기차가 출발할 시간이 다 되어서야 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5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다시 2시간 동안 버스를 갈아타고 마지막으로 30분 넘게 3륜차를 타고 나서야 제가 봉사교육을 할 푸른산 마을 초등학교에 도착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는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딴 곳이었죠. 학교는 몇 채의 낮은 단층 건물이었고 운동장은 흙바닥이었어요. 옆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 있었죠. 운동장은 흙바닥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싱대싱반의 왕씨 아저씨였는데 피부가 검고 웃을 때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어 무척 친근해 보였어요. 그는 제 짐을 학교 옆 숙소로 옮겨주는 것을 도와주셨죠. 숙소는 작은 독방이었는데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비록 소박했지만 깨끗하게 정리였어요. 비록 소박했지만 깨끗하게 정리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지낼 곳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짐 정리를 마친 후 왕 교장 선생님은 저를 교실로 안내했어요. 그때 학생들은 자습 중이었는데 우리가 들어서자 일제히 고개를 들고 눈을 반짝이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아이들 대부분은 빛바랜 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신발이 찢어져 발가락이 보이기도 했지만 얼굴의 웃음은 정말 순수일 겁니다. 얼굴의 웃음은 정말 순수했어요. 왕 교장 선생님이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지은 선생님을 환영해 주세요. 아이들은 즉시 큰 소리로 박수를 쳤어요. 몇몇 용감한 아이들은 큰 소리로 지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외치기도 했죠.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순식간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전에 느꼈던 모든 불안감과 실망감이 이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았죠. 저는 웃으며 아이들에게 인사했어요. 친구들 안녕. 앞으로 내가 너희들의 국어 선생님이야. 그 후로 저는 이곳 생활에 천천히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 6시가 넘으면 창밖 울음소리에 잠이 깨고 학교 옆 우물에서 물을 길어 세수를 했어요. 그리고 마을 입구 작은 가게에서 빵 2개를 사서 아침 식사로 먹었죠. 수업 시간엔 아이들이 무척 진지했어요. 제가 무엇을 가르치든 눈을 크게 뜨고 귀 기울여 들었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질문했고 전혀 낯설어하지 않았어요. 수아라는 8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부모님은 모두 타지에서 일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었죠. 그 아이는 특히 착했어요. 매일 일찍 학교에 와서 칠판을 닦고 교탁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죠. 가끔은 집에서 직접 키운 토마토를 몇 개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언젠가 제가 수아에게 물었죠. 수아, 아빠 엄마 보고 싶니?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 엄마가 저 학비 벌어주셔야 하니까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도시로 아빠 엄마 찾아갈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잦아갈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이 더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서 이들이 산을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에는 숙소에 텔레비전도 인터넷도 없어서 휴대폰 데이터로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죠. 저는 가끔 엄마에게 전화해서 이곳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좋은 소식만 전하고 나쁜 소식은 숨겨서 엄마가 걱정하지 않도록 했죠. 민준도 저에게 2번 전화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온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는데 그는 무심한 말투로 물었어요. 당신 그곳에서 잘 지내? 집에는 별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 저는 응 하고 대답하고 몇 마디 주고받은 후 전화를 끊었죠. 그가 그냥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는 거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번째 전화는 제가 온 지 보름 후였습니다. 그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 씨, 집에 그 가스카드 어디에 뒀어? 한참을 찾아도 없어서 지금 밥을 못 해먹겠어. 저는 그에게 가스카드는 거실 서랍 2번째 칸에 있으니 직접 찾아보라고 했죠. 그는 하고 대답하고 다른 말 없이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허탈하게 웃었죠. 저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일에 신경 쓸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 제 마음은 온통 아이들에게 있었죠. 아이들의 국어 기초가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글자를 모르고 있었죠. 저는 가장 기본적인 한글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매일 30분씩 더 시간을 내서 진도가 뒤처지는 아이들을 보충해 주었죠. 아이들도 무척 열심히 노력했어요.
매일 제가 내준 숙제를 성실히 해왔죠.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쓴 짧은 시를 가져와 보여주기도 했는데 문장은 간단했지만 순수함이 가득했어요. 왕교장 선생님도 아이들의 발전을 보고 무척 기뻐하셨죠. 늘 저에게 지은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공부에 열심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무척 기뻐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저는 푸른산 마을의 생활에 천천히 적응했어요. 비록 환경은 좀 힘들었지만 매일매일이 보람차고 즐거웠죠. 가끔은 이곳에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 답답한 집에서 서러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곳의 아이들, 이곳의 풍경 모두 저에게 삶의 희망을 느끼게 해주었죠. 저는 민준과 시어머니 쪽은 아마 계속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막연히 느꼈어요. 그들의 문제는 아마 곧 닥쳐올 것이라고요. 푸른산 마을에서 봉사 교육을 시작한 지 20일째 되던 날 저녁, 몇몇 아이들에게 보충 수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 국수를 끓여 먹으려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어요. 애정을 보니 시어머니의 전화였죠. 저는 잠시 멍하니 있었어요. 제가 봉사 교육을 온 후 저는 잠시 멍하니 있었어요. 제가 봉사 교육을 온 후서 전원이가 먼저 전화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제 목소리가 채 나오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채 나오기도 전에 게다가 웅웅 소리만 나고 고장난 거 아니야?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교실 문 옆 오래된 느티나무에 기대어 침착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어느 버튼을 누르셨어요? 혹시 모드를 잘못 누르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탈수랑 세탁 버튼을 헷갈리셨다거나요. 시어머니는 전화 너머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약간 불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드? 난 그냥 네가 예전에 자주 쓰던 버튼 눌렀어. 왼쪽 첫 번째 버튼 말이야. 터질까봐 얼른 전원 코드 뽑았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우리 집 세탁기 왼쪽 첫 번째 버튼은 쾌속 세탁 모드인데 평소에 문제없이 잘 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고장 날 리가 있나? 저는 다시 물었어요. 혹시 세탁기를 꽉 채우신 거 아니에요? 옷이 너무 많으면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많이? 몇 발 안 되는 거 토시한 바지밖에 안 넣었어. 예전에도 네가 이렇게 넣지 않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서러운 거니. 지은아, 그렇게 많이 묻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 이 옷들 안 빨면 민준이가 내일 입을 깨끗한 옷이 없잖아. 회사에 더러운 옷 입고 갈 수는 없잖아. 그녀의 말을 들으니 저는 속으로 좀 웃겼어요. 예전에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세탁기가 고장 나든 옷이 빨리지 않든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더니 이제 제가 없으니 이런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당황하시다니.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전원 코드를 다시 꽂으세요. 그리고 세탁기 문을 열어서 안에 옷이 엉켜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옷이 엉켜 있으면 꺼내서 잘 펴고 몇 벌만 다시 넣어서 돌려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세탁기 옆 콘센트가 헐렁한지 보세요. 가끔 콘센트가 헐렁해도 작동 안 할 때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전화 너머에서 응 하고 대답했고 이내 슥슥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제가 말한 대로 하고 계신 것 같았죠. 2분쯤 지나자 그녀가 다시 말했어요. 아까보다 목소리가 좀 더 누그러져 있었죠. 지은아, 네 말이 맞았어. 안에 옷이 엉켜 있더라. 옷 꺼내서 잘 펴고 다시 넣으니까 돌아가네. 저는 응 하고 대답했어요. 돌아가서 다행이네요. 앞으로 빨래할 때 옷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안 그러면 고장나기 쉬워요. 시어머니는 또 말했어요. 지은아, 지은아. 그리고 집에 쌀이 거의 다 떨어졌고 식용유도 별로 없어. 예전엔 네가 다 샀는데 엄마한테 어디서 쌀이랑 기름 사는지 좀 알려줘. 마트에 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엄마가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은 더욱 불편해졌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살림을 하셨으면서 쌀과 식용유조차 어떻게 골라야 할지 모르신다니. 예전에 집에 있을 때 그녀는 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고 모든 일은 제가 처리했었죠. 어머니, 그냥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마트에 가서 그 오대쌀 사세요. 맛있어요. 식용유는 제가 예전에 샀던 것처럼, 대표 식용유는 제가 예전에 샀던 것처럼 해표 식용유 사시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면 민준 씨 퇴근 일찍 하니까 오면서 쌀 사러 가라고 하세요. 민준을 언급하자 시어머니의 말투가 다시 어머니의 말투가 시어머니의 말투가 다시 어머니의 말투가 다시 어머니의 말투가 내가 이 늙은 몸으로 쌀이랑 기름 들고 오려면 얼마나 힘든데.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민주는 예전에도 집에 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없으니 여전히 변한 게 없구나.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대꾸하지 않고 그냥 말했어요. 그럼 민준 씨한테 잘 얘기해서 사오라고 하세요. 집안일도 그이가 좀 분담해야죠. 저는 지금 할 일이 있어서 먼저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멀리 어둠이 내려가는 산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어요. 세탁기와 쌀, 식용유는 사소한 일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했어요. 저는 몸을 돌려 숙소로 돌아가 국수를 끓여 먹었습니다. 계란도 하나 넣었죠. 비록 간단했지만 맛있었어요. 사흘쯤 지났을까 민준이 다시 저에게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저번보다 훨씬 더 짜증 섞인 말투였죠. 지을씨, 집에 온수기가 고장났어. 뜨거운 물이 안 나와. 고치는 방법 알아? 저는 그에게 온수기가 뜨거운 물이 아예 안 나오는지 아니면 물이 미지근한지 물었어요. 만약 아예 안 나오면 전원 코드가 꽂혀 있는지,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지 확인해봐. 물이 안 뜨거우면 온수기 온도 조절기를 돌려서 온도를 좀 높여봐. 민주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아, 가스 밸브가 안 열려 있었네. 아까는 못 봤어. 그의 말을 들으니 정말 화도 나고 웃기기도 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니 정말 화도 나고 웃기기도 했어요. 직접 확인해 봤어요. 이렇게 간단한 일도 그는 직접 확인해 볼 줄 모르다니. 예전에는 이런 일들 모르다니. 저는 수업 준비해야 해서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아 배 놓인 수업 준비 노트를 보며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시어머니와 민준의 이런 도움 요청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들은 저에게 의존하는 데 익숙했고 제가 집안의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죠. 이제 제가 없으니 그들은 중심을 잃은 듯 사소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볼 생각이었죠. 이 집이 저 혼자의 힘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활기찬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러 갔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는 얼굴을 보고 그들의 낭낭한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면 집안에 아무리 번거로운 일이 있어도 이곳에서 저만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탁기와 온수기 사건 이후 시어머니와 민준의 전화는 점점 더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사나흘에 한 번씩 전화하더니 나중에는 하루에 두세 통씩 걸려왔죠. 가끔은 제가 수업 중인데 휴대폰이 계속 옹호 울려서 무음으로 해두고 수업이 끝난 후에 다시 전화해야 했어요. 어느 날 오전 제가 아이들에게 교과서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가르치고 있는데 교탁 서랍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첫 번째 메시지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실적 보니 시어머니가 보낸 음성 메시지였는데 한 번에 5개나 보냈더군요. 큰일 났어. 집에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계속 물이 새. 바닥에 물이 흥건해. 민준이랑 나랑 아무리 잠그려고 해도 안 잠겨. 빨리 어떻게든 해봐. 두 번째 음성 메시지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불평이 들렸어요. 엄마, 자꾸 걔한테 전화하지 마. 걔가 타지에 있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 안 되겠으면 수리공 불러. 세 번째 메시지는 다시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수리공 부르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아파트 단지 입구 철물점에 물어봤더니
오늘 시간 없대. 내일이나 올 수 있대. 이 물은 계속 새고 아래층에서 벌써 우리 찾아왔어. 음성 메시지를 들으며 저는 허탈하게 한숨을 쉬었어요. 휴대폰을 들어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했죠.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은아, 드디어 전화 받았구나. 이 물 새는 거 어떻게 해야 해?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천이나 걸레를 찾아서 수도꼭지를 감싸세요. 그리고 베란다에 가서 메인 밸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베란다에 가서 메인 밸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일 수리공 오면 고치시고요. 시어머니는 서둘러 말했어요. 메인 밸브가 어디 있는데? 난 못 봤는데?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베란다 구석에 있어요. 빨간색 밸브예요. 한번 돌려보세요. 안 돌아가면 민주희 씨 보고 하라고 하세요. 그이가 힘이 세니까요. 잠시 후 시어머니는 전화 너머에서 말했어요.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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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이가 잠그니까 물이 안 새네. 지은아, 네 덕분이야. 안 그랬으면 이 물 하루 종일 새서 아래층에서 분명히 난리 났을 거야. 저는 별 말씀을요. 괜찮아서 다행이네요 라고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죠. 휴대폰을 내려놓자마자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무척 자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 씨, 집에 전기 요금 내야 하는데 당신은 예전에 어디서 냈어? 관리실에 물어봤더니 휴대폰으로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당신이 좀 가르쳐줘. 저는 그에게 한전 앱을 다운로드해서 우리 집 전기 요금 계좌 번호를 연동하는 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는 전화 너머에서 한참을 쭈뼛거리다가 말했어요. 찾아봤는데 없는데 그냥 계좌 번호 나한테 보내줘.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휴대폰을 열어 예전에 저장해뒀던 계좌 번호를 그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작 방법을 설명해주자 그제야 전화를 끊었죠. 이틀도 안 돼요. 시어머니가 다시 음성 메시지를 보냈어요. 집에 냉장고가 시원하지 않아서 안에 있는 고기와 야채가 다 상해 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먼저 냉장고 전원 코드가 꽂혀 있는지 혹시 실수로 스위치를 건드린 건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그녀가 확인해 본 후 아무 문제 없다고 하자 저는 어쩔 수 없이 냉장고가 고장난 것 같으니 냉장고 수리 기사를 불러보라고 했죠. 예전에 아파트 단지 입구에 가전제품 수리점 광고 전단지가 있었으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참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다시 저에게 전화해서 근처 수리기사 전화번호를 찾아달라고 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 지도 앱을 켜서 근처 가전제품 수리점을 검색하고 전화번호를 그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저에게 냉장고 수리비로 800만 원이 넘게 들었다며 불평했어요. 예전에 네가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 한 번도 고장 안 났는데 네가 가니까 바로 고장나네. 이 말을 들으니 저는 정말 화도 나고 웃기기도 했어요. 냉장고가 고장나는 게 제가 집에 있느냐 없느냐와 무슨 상관이라고? 결국 그들이 평소에 아껴 쓰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가전제품과 공과금 문제 외에도 온갖 사소한 일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몰라 밥을 데우지 못하고 민주는 전국 교체법을 모르고 심지어 집에 쓰레기 봉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저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야 했죠. 언젠가 민주는 양말을 못 찾겠다고 저에게 음성 메시지를 3개나 보내서 제 양말을 어디 옷장에 두었냐고 물었어요. 제가 침실 옷장 2번째 서랍에 있다고 알려주자 그는 당신 물건 좀 가지런히 놓을 수 없어? 찾지도 못하겠잖아. 그때 저는 매일 그들의 전화와 음성 메시지로 휴대폰이 가득 찼어요. 가끔은 밤 10시가 넘어서 제가 잠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휴대폰이 울렸죠. 어느 날 밤 제가 세어보니 그날 하루에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4통의 전화를 걸고 8개의 음성 메시지를 보냈고 민주는 2통의 전화를 걸고 3개의 음성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휴대폰에 찍힌 통화 기록과 음성 메시지 목록을 보며 저는 무척 지쳤습니다. 예전에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을
모두 쉽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들 손에 넘어가니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걸까요? 언젠가 엄마에게 전화해서 몇 마디 불평을 늘어놓았더니 엄마는 그들은 네가 다 버릇을 잘못 들인 거야. 예전엔 아무것도 안 해도 됐으니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너도 너무 그들 편의를 다 봐주지 마. 어떤 일은 스스로 방법을 찾게 해야지. 안 그러면 영원히 철들지 못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엄마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제 봉사 교육마저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그 후로는 그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예전처럼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고 간단히 몇 마디마다 예전처럼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고 간단히 몇 마디마다 예전처럼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고 리모컨 배터리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텔레비전 전원 플러그가 제대로 꽂혀 있는지 보세요. 다 괜찮으면 민준 씨 오면 보라고 하세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예전처럼 그 후속 조치를 묻지도 않았죠. 점차 그들도 제 태도 변화를 눈치챘는지 전화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사흘에 한 번꼴로 전화가 왔어요. 그들은 여전히 집안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지만 저에게 계속 귀찮게 하는 것이 미안해서인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건 일시적인 일일 뿐이고 집안의 문제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언젠가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때는 몇 번의 전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저 아이들에게 마음 편히 책을 가르치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들이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혹은 아이들이 순진한 목소리로 지은 선생님, 저도 아이들이 순진한 목소리로 지은 선생님, 저도 나중에 지은 선생님, 시어머니와 민준의 사소한 문제들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또 보름쯤 지났을까. 그날도 제가 아이들 숙제를 막 채점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의 전화였죠.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그 어떤 때보다 다급했고 약간 당황한 기색마저 띠고 있었어요. 지은아, 지은아. 큰일 났어. 아래층 이웃이 찾아왔어. 우리 집에서 물이 새서 자기네 집 천장이 다 망가졌대. 우리 보고 배상할.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물이 샌다고? 저는 서둘러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서 물이 새요? 지난번 그 수도꼭지예요. 시어머니는 다급히 말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화장실 수도관이야. 아까 아래층 사람이 올라와서 문을 두드리더니 자기네 집 화장실 천장에서 계속 물이 샌대. 우리 보고 빨리 보라고 해서 민준이랑 화장실에 가보니 바닥이 온통 물이고 벽을 타고 아래로 스며들고 있더라. 아마 수도관이 터진 것 같아.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그럼 빨리 수리공 부르세요. 일단 수도관부터 고쳐야죠. 안 그러면 물이 더 많이 새서 더 큰 돈을 물어줘야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불렀어. 수리공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데 수도관 고치는데 1억만 원 넘게 든대. 게다가 아래층 이웃은 천장 망가졌다고 2억만 원 물어달라고 하니 합치면 3억만 원이 넘잖아. 민준이랑 나랑 그만큼 돈이 없어. 이 말을 들으니 저는 순식간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준이 매달 4억만 월급을 전부 시어머니께 드렸는데 저는 화를 누르고 물었어요. 민준 씨 월급 매달 4억만 원 전부 어머니께 드리지 않았어요? 겨우 2달 만에 어떻게 3억만 원 넘는 돈도 없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전화 너머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목소리가 확연히 작아졌어요. 그 돈은 내가 저금해뒀는데 정기예금이라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 저는 비웃었어요. 정기예금? 겨우 2달 만에 정기예금이라니. 어머니,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혹시 두 분이 돈을 다 써버린 거 아니에요? 이때 전화 너머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가 휴대폰을 빼앗은 것 같았는데 말투가 좀 격했어요. 지은 씨, 뭘 그렇게 많이 물어? 겨우 3억만 원 좀 넘는 돈 가지고 당신이 먼저 보내서 이 일부터 해결하고 얘기해.
그의 뻔뻔한 말들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를 높여 말했죠. 민준 씨, 내가 왜 당신에게 돈을 보내야 해? 집안 살림은 예전에도 내가 다 냈어. 지금 내 월급이랑 수당은 나 혼자 쓰기에도 빠듯하고 아이들 학용품도 사줘야 한다고? 아이들 학용품도 사줘야 한다고? 내가 어디서 당신에게 줄 돈이 있어? 게다가 당신에게 줄 돈이 있어? 혹시 두 분이 돈을 함부로 쓴 거 아니야? 민주는 제 질문에 할 말을 잃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쭈뼛거리며 말했어요. 그게 엄마가 얼마 전에 금팔찌를 사서 300만 원 넘게 썼고 난 새 컴퓨터를 사서 200만 원 넘게 썼어. 그리고 평소에 외식하고 물건 사느라 돈을 꽤 많이 썼어. 그의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어요. 금팔찌를 사고 새 컴퓨터를 사? 두 분은 참 즐길 줄 아네. 민준 씨, 집안 공과금. 빈준 씨, 집안 공과금. 당신이 월급을 전부 어머니께 드린 건 우리가 돈을 함부로 쓰는 걸 막으려고 대신 저금해 주신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은 좋아. 두 분이 돈을 마음대로 펑펑 쓰고는 수도관 수리비조차 없어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 당신들 양심은 어디 갔어? 시어머니는 이때 다시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애원하는 말투로 말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 금팔찌는 한순간에 헷갈려서 산 거고 민준이가 컴퓨터 산 것도 다이를 위해서잖아. 네가 먼저 우리한테 이 돈 좀 빌려줘. 나중에 민준이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안 될까? 저는 마음속으로 전혀 동정심이 일지 않았어요. 차갑게 말했죠. 어머니, 저는 돈이 없고 두 분에게 빌려주지도 않을 거예요. 두 분에게 빌려주지도 않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봉사교육 가겠다고 했을 때 두 분은 무척 지지해주지 않았나요? 집안일은 다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제 문제가 생기니 나를 찾아? 두 분이 8억만 얻는 돈을 함부로 생길 거라고 생각 안 했어? 비상금을 남겨둬야 함부로 생각 안 했어? 어머니, 이 일은 두 분이 직접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친척들에게 빌리든 금팔찌를 팔든 저랑은 상관없어요. 저는 아이들 수업 준비해야 해서 끊을게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깊이 몇 번 숨을 쉬고 나서야 마음속의 화를 가라앉힐 수 있었죠. 정말 그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함부로 쓰고 집안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니 저에게 뒤처리를 시키려고 하다니 어림도 없지. 1시간쯤 지났을까 민준이 다시 저에게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그의 말투가 훨씬 부드러워졌고 심지어 약간 서러움마저 띠고 있었죠. 지우 씨, 엄마랑 제가 이웃과 상의했어요. 이웃이 먼저 1억만 원 배상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면 된다고 하네요. 수도관 수입비는 엄마랑 제가 친척에게 빌렸어요. 미안해. 예전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예전엔 내가 잘못했어. 월급을 전부 엄마에게 드린 것도, 돈을 함부로 쓴 것도, 당신에게 서운하게 한 것도, 당신에게 서운하게 한 것도, 당신에게 서운하게 한 것도, 당신과 어머니가 좀 더 일찍 절약할 줄 알았고, 좀 더 일찍 이 집을 위해 생각할 줄 알았다면 오늘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집안일은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시간이 없고 신경 쓸 여력도 없어요. 민주는 또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또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모음으로 해두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낮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어요. 화도 나고 속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화가 난 것은 그들의 이기심과 낭비벽 때문이었고 속 시원했던 것은 마침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모두 쏟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마침 내 그들에게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집이 저 혼자만의 쉽게 가는 만한 사람이 이 집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 유지들을 휘무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 약해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잘못을 대신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모든 열정을 봉사 교육에 쏟고 아이들에게 쏟아부으며 저만의 삶을 잘 살아갈 겁니다. 누수 사건 이후 시어머니와 민주는 거의 보름 동안 저에게 전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이 드디어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법을 배운 줄 알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요. 그때 저는 아이들의 군국어 경시대회를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매일 저녁까지 몇몇 참가, 학생들을 보충 지도했는데 비록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죠.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울먹였고 지난번 누수 때보다 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무슨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혹시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무슨 돈이 없어졌어? 우리 집 돈이 없어졌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어요. 도둑이 아니야. 엄마가 돈을 투자했는데 사기당했어. 투자를 했다고? 저는 잠시 멍하니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투자를 하셨길래 사기를 당해요?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얼마 전에 아래층 왕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이 아는 친구가 무슨 노인복지 재테크를 하는데 쥐정령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1억만 원 이자를 돌려준대.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왕 아주머니도 억령만 원 투자해서 2달째 이자를 받았다고 해서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머리가 웅웅 울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으세요? 그런 고금리 재테크는 다 사기라고 텔레비전에서도 매일 나오는데 어떻게 아직도 믿어요? 돈 투자할 때 민준 씨랑 상의도 안 했어요? 상의했어. 민준이는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어. 자기도 이런 건 잘 모른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5억만 원 넘는 이자를 돌려주더라. 나는 2달만 더 벌면 민준이한테 새 차를 사줄 생각이었는데 글쎄 이번 달 이자를 돌려받을 때쯤 그 재테크하는 사람한테 연락하니 전화도 안 되고 카톡도 차단된 거야. 왕 아주머니 찾아가니 왕 아주머니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둘 다 사기당한 걸 알았어.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에 화를 억눌렀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런 사기 사건은 빨리 신고해야 혹시라도 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신고했어. 경찰이 와서 진술서도 작성했는데 이런 사건은 수사하기 어렵대. 상대방 계좌는 다 가짜 계좌라서 돈은 이미 다 빠져나갔을 거라고 하더라.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어요. 지은아, 그게 5억령만 원 넘는 돈이야. 민준이 몇 달치 월급이라고. 그 돈이 그냥 사라지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해?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에는 동정심이 조금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처음부터 돈을 함부로 써서 금팔찌나 새 컴퓨터를 살 때는 새 컴퓨터를 살지나.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가 직접 투자한 거고 결과도 어머니가 책임져야죠. 처음에 제가 비상금을 남겨두라고 했을 때 두 분은 듣지 않았잖아요. 이제 사기당했으니 저를 찾아도 소용없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애원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네 통장에 저금해둔 돈 없어. 우리한테 좀 빌려줘서 급한 불 좀 끄게 해줘. 나중에 민준이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제 월급이랑 수당은 제 생활비 빼고 남는 건 다 아이들 학용품이랑 책 사는 데 썼어요. 가끔은 형편 어려운 아이들 학비도 보태주고요. 통장에 남은 돈이 전혀 없어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고자는 화도 나고 허탈했어요. 그들은 늘 이런 식이었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만 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이틀쯤 지나 민준도 저에게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그의 말투가 예전처럼 격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의기소침해 보였죠. 지은 씨, 엄마가 투자 사기당한 일 들었지? 응, 들었어. 전화해서 말하더라.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민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회사 상사 찾아가서 2달치 월급 가불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상사는 회사 규정상 가불은 안 된다고 하더라. 게다가 내가 일에 집중 안 한다고 호만 났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어요. 나중에 또 우리 회사 멀리 사는 사촌 형한테 찾아갔어. 그 형 파출소에서 일하잖아? 그 학위 사건 사출소에서 일하잖아? 그 사기 사건 수사 좀 도와달라고 하려고.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어요. 지은 씨, 나 지금 정말 방법이 없어.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어. 다음 달 월세랑 공과금도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에는 조금도 동요가 일지 않았어요. 민준 씨, 이 모든 게 두 분이 자초한 결과예요. 처음에 제가 돈 함부로 쓰지 말고 그런 사기성 재테크 믿지 말라고 했을 때 두 분은 들었나요?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 그제야 초조해하다니. 진작에 뭘 했어. 민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 씨, 예전엔 다 내 잘못이었어. 월급을 전부 엄마에게 드린 것도, 집안일 신경 안 쓴 것도, 당신에게 서운하게 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당신 돌아올 수 없을까? 당신이 돌아오면 집안일도 누가 처리해 줄 거고 나도 마음 편히 회사 다닐 수 있을 텐데. 내가 월급 받으면 우리 잘 지내자. 저는 비웃었어요. 민준 씨,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왜 월급을 나에게 맡긴다는 말 안 했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니 나보고 돌아와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수습하라고? 말도 안 돼. 내가 여기까지 온 이상 3년 봉사 교육을 마칠 거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두 분의 어려움은 두 분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더 이상 나에게 기대지 마세요. 민주는 또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바로 끊었어요. 저는 아이들 보충 수업해야 해서 더 이상 길게 말할 시간이 없어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에서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제 마음은 천천히 평온해졌어요. 시어머니와 민준이 오늘 같은 지경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탐욕과 나태함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고금리의 탐욕을 부려 노력 없이 얻으려 했고, 민준은 가정의 책임을 게을리하고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으니까요. 이제 그들이 어려움에 부딪힌 것도 자업자득이었죠. 저는 이것이 그들의 가장 비참한 순간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돈이 없으니 집안의 문제들은 점점 더 많아질 뿐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지식을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민준의 일은 그들에게 맡겨두자.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와 민준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들은 정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저를 찾아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저는 모든 열정을 아이들의 경시대회 준비에 쏟아부었어요. 매일 그들의 문제를 분석하고 장문을 수정해 주었죠. 아이들도 무척 열심히 노력했고 공부 태도가 점점 더 좋아졌어요. 그들이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모든 고생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준의 사소한 문제들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민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영상통화였죠. 전화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제 표정을 보며 애원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영상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저는 숙소에 앉아 경시대회 모의고사 답안지를 채점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두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나타났죠. 시어머니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민주는 초췌한 얼굴에 턱 수염이 덥수룩했고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은아, 봐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너 정말 우리를 안 돌볼 거야?
저는 손에 든 빨간 펜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화면을 바라봤어요. 제가 두 분을 안 돌보는 게 아니라 두 분의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저번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금해 둔 돈이 없어서 두 분을 도울 수 없어요. 저금해 둔 돈이 없다고 해도 괜찮아. 시어머니는 다급히 말했어요. 네가 봉사교육 일 그만두고 빨리 돌아와. 네가 돌아오면 집안일도 누가 돌봐줄 거고 민준이랑 나도 좀 더 마음 편할 거야. 게다가 너도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빚 갚는 걸 도와줄 수 있잖아. 저는 그때 멍하니 있었어요.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죠.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직접 선택한 길이에요. 3년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아이들은 꼭군 경시대회에 참가해야 하는데 제가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랑 네가 무슨 상관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들은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면 돼. 너 하나 없다고 뭐가 달라져? 하지만 민준이랑 나는 네 가족이잖아. 어떻게 가족은 안 돌보고 남을 돌봐? 옆에 있던 민준도 서둘러 동조했어요. 지은 씨, 엄마 말이 맞아. 그 아이들은 당신 없어도 괜찮아. 당신이 돌아오면 내가 앞으로 월급 전부 당신에게 맡길게. 저는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을 보며 화도 나고 웃기기도 했어요. 그들은 월급을 저에게 맡기겠다는 한마디로 제가 예전에 겪었던 서러움을 잊을 거라고, 제가 지금 사랑하는 봉사 교육일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비웃었어요. 민준 씨,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왜 월급을 나에게 맡긴다는 말 했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니 그제야 그런 말을 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랐어.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어요. 나랑 민준이가 친척들에게 돈을 많이 빌렸는데 이제 친척들이 매일 독촉하러 와. 우리가 돈을 안 갚으면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소란 피울 거야. 네가 안 돌아오면 우리 이 집은 끝이야. 이 집이 끝이 나든 안 나든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주분이 자초한 일이죠.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 두 분이 제 충고를 듣지 않고 투자 사기를 당했을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냐고요?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 스스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나에게 내 일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뒷수습을 하라고 해?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지은 씨, 어떻게 그렇게 냉혈하냐.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한 가족인데 당신은 우리가 막다른 길에 다다르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내가 냉혈한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를 보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한 가족이니 서로 감싸주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두 분을 감싸주었을 때 두 분은 내 관용을 당연하게 여기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떠넘겼죠. 이제 나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고 싶지 않아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이 아이들에게 열정을 쏟고 싶어요. 그럼 적어도 당신의 저축이라도 꺼내봐.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말했어요. 네가 안 돌아온다고 해도 네 저축을 우리에게 줘서 빚 갚는 걸 도와줘도 되잖아. 너 혼자 그곳에서 돈 쓸 일도 별로 없는데 분명히 저축해둔 돈이 있을 거야. 그냥 꺼내주기 싫은 거지. 저는 그녀의 억지스러운 모습에 완전히 인내심을 잃었어요. 제가 저금해둔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금해둔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금해둔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 생활비 빼고 남는 건 다 아이들한테 썼어요. 두 분이 안 믿으시면 제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저에게서 돈을 얻어낼 수도 없고 저를 돌아오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아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는 못 살아. 민주는 우는 시어머니를 보다가 또 단호한 저를 보더니 초조해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지은 씨, 정말 조금의 정이라도 없어?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부부 사이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처음에 월급 전부 어머니께 드리고 나랑 상의도 안 했을 때는 왜 부부의 정을 생각 안 했어? 저는 되물었어요. 저는 되물었어요. 당신이 예전에 내가 혼자 집안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걸 보고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을 때는 왜 부부의 정을 생각 안 했냐고? 이제 와서 나한테 정을 논해. 너무 늦었어. 말을 마치고 저는 화나서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말을 마치고 저는 하면 초조해하는 민준을 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 다시는 저에게 돌아오라고 하거나 돈을 달라고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저는 바로 영상통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반의금지 모드로 해두었죠. 그들이 또 전화해서 저를 귀찮게 하면 답안지 채점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걱정되었으니까요. 책상 위에 쌓인 모의고사 답안지들을 보며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빨간 펜을 들어 계속 채점했어요. 어떤 아이는 시험지에 작은 태함을 그려놓고 옆에 지은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써두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니 제 마음속의 화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시어머니와 민준의 이기심과 무례함에 비하면 이 아이들의 순수함이 저에게 더 큰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죠. 저는 제 생각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저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제 초심을 지키고 봉사 교육을 잘 해내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며 저만의 삶을 잘 살아갈 겁니다. 시어머니와 민준의 일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게 맡겨두자. 이것은 그들이 반드시 짊어져야 할 결과니까요. 시어머니와 민준을 거절한 후 저는 아이들 경시대회 준비에 더욱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매일 정규 수업 외에도 점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몇몇 참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해 주었죠. 그들이 틀린 문제를 분석해주고 지식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무척 열심히 노력했고 공부 열의가 점점 더 커졌어요. 고른쯤 지났을까. 군국어 경시대회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대회 당일 저는 참가 학생 5명과 함께 읍내로 갔어요.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사주고 특별히 아이들 1명에게 새만년필을 선물하며 긴장하지 말고 평소 실력대로 하라고 격려해 주었죠. 아이들은 새만년필을 쥐고 하나같이 눈빛을 반짝이며 저희 꼭 열심히 해서 선생님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경시대회 결과가 발표되던 날 저는 아이들에게 국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왕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신이 나서 교실로 뛰어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상장을 들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지은 선생님, 우리 학교가 상을 받았어요. 5명의 아이들 중 3명이 1등상을, 2명이 2등상을 받았어요. 군에서는 특별히 지은 선생님께 우수지도 교사 상장도 보내왔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떠들썩해졌어요. 아이들은 모두 환호하며 저를 에워싸고 펄쩍 펴였죠. 저는 상장을 받아들고 그 위에 쓰인 우수지도 교사라는 글선을 받아들고 그 위에 쓰인 우수지도 교사라는 더 기뻤던 것은 며칠 지나지 않아 한 자선 기업이 우리 학교 상황과 아이들이 경시대회에서 거둔 좋은 성적을 듣고 특별히 사람을 보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에 새로운 책상과 의자,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 교육 장비를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학교 지원 책상과를 보육 결정했고 학비 지원 기금도 설립해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로 했어요. 매달 이 아이들을 지급하고 초등학기를 지급하고 초등학기를 지급하고 그리고 제가 계속 푸른산 마을 초등학교에서 봉사 교육을 하는 한 앞으로 매년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죠. 포상금을 받은 날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먼저 엄마에게 전화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는 전화 너머에서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지은아, 엄마는 네가 해낼 줄 알았어. 그곳에서 열심히 해라.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라고 말씀하셨죠. 엄마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포상금으로 아이들에게 책과 문구류를 한가득 사주었어요.
그리고 전교생에게 아이스크림을 쏘기도 했죠. 아이들이 책을 들고 진지하게 읽는 모습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꿀을 먹은 듯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시어머니에게 알려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날도 제가 숙소에서 아이들의 경시대회 답안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어요. 또 시어머니의 전화였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전보다 훨씬 공손하고 심지어 아첨하는 기색마저 띠고 있었죠. 지은아, 지은아, 네가 그곳에서 포상금도 받고 오수교사 상장도 받았다고 들었어. 정말 대단하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알았지?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아주머니가 말해줬어. 그 아들내미가 군 교육청에서 일하는데 네 이야기를 듣고 와서 자기 엄마한테 말해줬어. 그 엄마가 나한테 말해줬어.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너 정말 능력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말에 뼈가 있다는 것을 느끼며 저는 그녀가 단순히 저를 칭찬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았어요. 역시나 제가 말하기도 전에 그녀가 이어서 말했죠. 지은아, 봐봐. 네가 지금 포상금도 받고 돈도 생겼잖아. 나랑 민준이는 요즘도 무척 힘들어. 친척들이 매일 독촉하러 와. 네가 그 포상금 5억만 원만 먼저 혼자 우리에게 빌려주면 안 될까? 민준이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어머니, 이 포상금은 제가 이미 아이들에게 책과 문구류를 사주고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도 사줬어요. 지금은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남지 않았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5억만 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 썼어? 혹시 우리에게 빌려주기 쉬워서 일부러 핑계대는 거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은 예정해.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포상금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사줘서 더 많은 지식을 배우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민준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에서 들려왔어요. 지은 씨, 포상금이 다 떨어졌다고 해도 그 자선기업에서 앞으로 매년 당신에게 포상금을 줄 거라고 했잖아? 당신이 그 기업에 말해서 우리한테 좀 가불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기업 관계자에게 사정해서 우리 집도 좀 도와달라고 해봐. 나한테 일자리를 찾아달라고 해도 돼. 나 지금 회사 다니는 것도 영 마뜩찮아서 다른 일자리 찾고 싶어. 그의 말을 들으니 저는 정말 화도 나고 웃기기도 했어요. 그가 자선기업에 포상금 가불을 요구하고 기업에게 일자리를 찾아달라고 하려 하다니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비웃었어요. 민준 씨, 자선기업은 학교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온 거지. 우리 집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기업에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어요. 당신도 이런 현실성 없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일은 당신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마세요. 민주는 제가 할 말을 잃게 만들었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못마땅한 듯이 말했어요. 지은 씨, 어떻게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그 기업이 당신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다면 나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당신은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저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어? 당신은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없고,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없고, 돕지도 않을 거절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처음에 당신과 어머니가 월급을 함부로 쓰고 투자 사기를 감부로 쓰고 사람은 스스로 서야지 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저에게서 좋은 것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말투가 다시 서러움으로 변했어요. 지은아, 우리가 예전에 잘못한 건 알지만 우리는 지금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랐어.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앞으로는 너랑 잘 지낼게. 다시는 너를 화나게 하지 않을게.
두 분이 예전에 그런 일들을 할 때는 왜 나를 불쌍히 여길 생각 안 했어요. 제 마음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두 분을 도울 수 없어요. 두 분이 스스로 방법을 찾으세요.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세요. 말을 마치고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민준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죠. 더 이상 그들에게 시달리고 싶지 않았고 그들이 저와 아이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않았고 전화를 끊고 저는 교실 문 앞으로 가서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았어요. 어떤 아이들은 제기차기를 하고 어떤 아이들은 줄넘기를 하고 있었죠. 또 어떤 아이들은 제가 사준 책을 들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순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산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요. 시어머니와 민주는 그들만의 길을 걸어야 할 길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요.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봉사교육 현장을 굳건히 지키며 아이들의 길잡이가 될 겁니다. 시어머니와 민준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한 후 제 삶은 완전히 평온해졌어요. 매일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고 숙제를 채점하는 것 외에는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거나 마을 집집을 방문해 아이들 각자의 가정 환경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보냈죠. 생활은 간소했지만 보람차고 충만했어요. 도시에서 그들에게 시달리던 때보다 훨씬 마음 편했습니다. 어느덧 두 달이 또 흘러 가을거지 때가 되었어요. 푸른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옥수수를 수확하고 과일을 따느라 바빴죠. 학교도 며칠 농번기 휴가를 주었어요. 저는 할 일이 없어 왕교장 선생님을 따라 마을의 독거노인들을 도와 옥수수를 수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척 인정이 많았어요. 제가 누구네 집에 가서 도와줄 때마다 그들은 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꺼내 저를 대접했죠. 갓 수확한 신선한 옥수수, 방금 딴 사과, 그리고 직접 만든 고구마 단 사과. 어느 날 저녁, 제가 장 할머니 댁 옥수수 수확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려는데 장 할머니가 제 손에 계란 한 바구니를 쥐어주며 말씀하셨어요. 지은 선생님, 매일 우리 같은 노인들 일도 도와주고 마을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줘서 고마워. 이 계란 먹고 몸보시네. 저는 거절할 수 없어 받아들었고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푸른산 마을에서 저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진심과 선의를 느껴보지 못했던 진심과 선인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진심과 다른 한편으로 저는 가끔 예전 이웃인 왕 아주머니에게서 시어머니와 민준의 소식을 듣기도 했어요. 언젠가 왕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전화했고 엄마가 다시 저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죠. 엄마는 왕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시어머니와 민준이 지금 무척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투자 사기를 당한 후 친척들에게 빚을 많이 져서 친척들이 매일 집에 찾아와 독촉하고 가끔은 아래층에서 싸우기까지 해서 민준은 이래 마음을 두지 못해 프로젝트에서 몇 번이나 실수를 저질러 회사 상사에게 여러 번 질책을 받았고 나중에는 회사 구조정 때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잃으니 집안은 더 이상 수입원이 없어져서 집안 물건들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가 예전에 샀던 그 금팔찌도 이미 전당포에 맡겨 몇십만 원을가 예전에 샀던 그 금팔찌도 이미 전당포에 맡겨 놨지만 며칠 만에 다 써버렸다고 해요. 지금 그들의 집에는 침대 하나와 낡은 소파 하나 외에는 제대로 된 가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더 비참한 것은 민준이 몇 달 동안 일자리를 찾아도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다거나 월급이 너무 적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하는 식이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공사판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게 되었는데 매일 햇볕 아래에서 벽돌을 나르느라 허리 아프고 등 아프고 한 달에 겨우 몇십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책임자로 일하며 매일 양복을 입고 에어컨 바람을 쐬었는데 이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었죠. 듣자 하니
그는 지금 많이 야위고 까맣게 탔으며 예전에 거만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삶도 순탄치 않았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돈을 아끼기 위해 매일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버린 채소 잎을 주워오고 밤에는 남의 옷을 수선해주며 용돈을 번다고 합니다. 언젠가 왕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그녀를 봤는데 머리카락이 온통 하얗게 새고 허리가 굽어서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늘 이웃들에게 자신의 금팔찌를 자랑하고 민준의 높은 월급을 자랑하곤 했는데 지금은 이웃을 보면 피해서 걷느라 바쁘다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예전 일을 꺼낼까봐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줄 때 저에게 그들에게 전화라도 해보거나 돈이라도 좀 보내줄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엄마, 괜찮아요.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스스로 결과를 감당해야 해요. 제가 지금 그들을 도우면 그들은 제가 만만하다고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저에게 의존해서 영원히 철들지 못할 거예요. 엄마는 제 말을 듣고 더 이상 저를 설득하지 않고 그냥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긴 그들이 오늘 같은 지경에 이른 것도 다 자업자 덕이지. 또 1년이 흘렀고 제 봉사교육 근무는 이미 2년이 되었습니다. 이 2년 동안 학교는 무척 많이 변했어요. 자선 기업이 기부한 교육 장비들이 모두 활용되어 아이들은 더 이상 낡은 책상에서 글씨를 쓰지 않아도 되었고 컴퓨터를 통해 세상 밖을 볼 수 있게 되었죠. 몇몇 형편이 특히 어려운 아이들은 학비 지원 기금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새 옷과 책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포상금으로 학비 고장관을 짓고 더 많은 책을 사서 아이들을 인정받아 군에서 우수 농촌 교사로 선정되었고 일용역만 5원의 포상금도 얻고 군 교육청에서도 특별히 저를 찾아와서 봉사교육 임기가 끝난 후에도 푸른산 마을 초등학교에 남아 교장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승낙했습니다. 저는 푸른산 마을이 좋고 이곳 아이들이 좋다고 말했어요. 저는 계속 이곳에 남아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그들이 산을 벗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고요. 지금에서는 매일매일이 무척 행복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아이들의 낭낭한 책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해질녘에는 석양 아래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주말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 버섯을 따고 산딸기를 따기도 합니다. 저는 푸른산 마을에서 저만의 가치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존경을 가득 얻었어요. 가끔은 만약 그때 봉사교육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도시에서 시어머니와 민준에게 시달리며 답답하고 서러운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저는 밖으로 나왔고 저만의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시어머니와 민준은 그 후로 다시는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아마 그들은 아직도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 저와는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저 선에는 선이 보답하고 악에는 악이 보답한다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저는 제 선량함과 노력으로 행복한 삶을 얻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비참한 결말을 얻었으니까요. 앞으로의 날들에도 저는 계속 푸른산 마을 초등학교에 남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며 더 많은 지식을 그들에게 전수하고 그들이 세상 밖더 넓은 세상을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저는 제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제 인생도 이 아이들 덕분에 더욱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또 어떤 유형의 이야기가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